여러분 안녕하세요. 몰폴로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 동영상 학습에서는 Chapter 7 Typology, 즉 유형 분류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중요한 내용으로는 일단 언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들을 몇 가지 어떠한 특정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타이폴로지 부분에서는요, 매우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 뭐 대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어떤 특징을 가진 그룹들이 있다면 그 그룹핑된 언어들 중에서 우리가 각각 하나씩을 뽑아서 뭐 Turkish 또는 Latin, Mandarin Chinese, 그리고 또 니시나봄이라든가 그와 같은 언어들을 몇 개를 선별을 해서 351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와 같이 언어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고, 그리고 또 이들을 또 이제 존재하는 이들 언어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전통적으로 나누었었는데, 그 특징에 따르면 4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isolating, agglutinative, fusional, and polysynthetic 이렇게 나눴었던 거 아마 용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들이 항상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왔지만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그 현대로 건너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4가지 이 특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4가지 그룹에 딱 맞아떨어지는 언어들 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던 것들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들어가서 챕터 8이 되겠네요. 챕터 8의 제목은 Words and Sentences, the Interface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그래서 morphology,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목, 어휘 형성 또는 형태론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syntax, 구문론 또는 통사론이라고 불리우는데 구와 문장에 관련된 학문 분야라고, 언어학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챕터에서 여러분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노란색 박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chapter, you will learn about the intersection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which is the study of sentence structure. We'll examine morphological processes like passivization and causativization to change the number of arguments of a verb. 그래서 수동태로 바꾸는 것 또는 사역동사를 사용해서 사역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morphological process를 보게 되고, 또 다른 블록 포인트에 보시면 두 번째, we'll look at phenomena that sit on the borderline between word formation and syntax, clitics, phrasal verbs like call up, in which the two parts can sometimes be separated in sentences, and compounds that contain whole phrases or even whole sentences.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접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morphology, 형태론과 통사론, syntax 사이에 어떠한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morphology라고 하는 게 words 단위, 즉 어휘 또는 그 이하의 morpheme, 형태소 단위에 있는 것인데, 이들 단위가 합쳐져서 더 커지면 결국은 구가 되고, 구가 또다시 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라는 것이 그 레벨 자체로 그냥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구나 절을 이루게 되므로 이들 사이에 분명히 접점이 있을 것이고, 그 접점 상에서 애매한 또는 borderline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 그 강연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 또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1의 introduction 보시면요. morphology는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words are formed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맨 첫 주 시간에 또 우리가 얘기하였듯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 사이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이 조합이 되고 형성이 되는지
대한 것을 다루는 언어학의 분야가 morphology였고요. 자, 이제 syntax는 is concerned with identifying the rules that allow us to combine words into phrases and phrases into sentences.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yntax는 통사론적 구문론, 그래서 구와 또는 절에 관련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들, 구와 절이 만들어지는 규칙들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everal types of verbal morphology that affect sentence structure by changing what is called the valence of verbs. Valence concerns the number of arguments in a sentence where arguments are noun phrases like the verb, the subject and object selected by the verb of the sentence. 네, 그래서 verbal morphology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물론 동사에 관련된 거겠죠. 동사의 형태론에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동사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문장의 유형을 바꾼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동사의 variance라고 해서 결합과, 또 variance는 보통 결합과, valent 이렇게 들어가면 뭐 같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동사의 결합과, 즉 그 동사가 취하는 argument의 개수가 있습니다. 즉 흔히는 이제 명사 구가 그런 argument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보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사가 취하는 뭐 목적어의 개수라든가 보어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valenc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용어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흔히 논항, argument라고 하는 것은 논항이라고 한국어로는 역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항, 즉 말씀드렸던 뭐 명사구들을 우리가 논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논항의 개수를 balance라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2에서 argument structure and morphology.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논항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논항 구조와 그 다음에 형태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guments 다시 한번 나왔네요. Arguments are defined as those phrases that are semantically necessary for the verb or are implied by the meaning of the verb.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사가 필요로 하는, 즉 의미상, 동사가 그 의미상 필요로 하는 phrase, 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논항, argument가 되겠고요. 또는 동사 자체의 의미 때문에 함축하게 되는 또는 의미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시하게 되는 그러한 phrase, 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들을 역시 또 논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특성을 보면 arguments occur obligatorily with the verb. 그래서 동사가 항상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So verbs that have only one argument are traditionally called intransitive.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argument, 하나의 논항만 취할 경우에는 그것을 intransitive, 즉 자동사라고 불러왔었고요. 그 예시가 snore와 같은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two argument verbs are transitive. 그래서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것, 뭐 그런 것들 경우에는 두 개의 논항이라 하면 뭐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그런 것들에는 전통적으로는 타동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동사의 예로 devour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a verb requires 3 arguments, 만약에 동사가 3개의 argument를 취하게 될 경우에 it is traditionally called ditransitive. 그래서 예를 들면 put과 같은 그러한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3개의 명사구를 취할 때, 즉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혹은 주어와 2개의 목적어 이렇게 취할 때는 우리는 흔히 3개의 논항을 취한다 해서 ditransitive라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예,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통용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예가 1번에 나와 있고요. 각각 snores, devoured, 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put, 이렇게 동사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asterisk가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주어가 없을 경우에는 동사 혼자서 이렇게 설 수 없다라는 것, 또는 devour 같은 동사는 목적어나 주어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put과 같은 동사는 하나의 목적어만 또는 하나의 이렇게 in the base, 그래서 하나의 목적어만 취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어와 이 나머지 2개의 논항이 더 있어야지, 즉 3개의
다 합해서 3개의 논항이 있어야지만이 이 문장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The arguments of verb are often but not always obligatory. 그래서 동사의 argument는 종종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obligatory, 즉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the verb eat must have a subject and it can have an object, but the object is not necessary. 그래서 eat 먹다와 같은 동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신 바와 같이 my goat eats tin cans 이렇게 했을 때 이 주어하고 그것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2개의 논항을 취하는 transitive 동사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to be에서와 같이 my goat eats 하게 되면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목적어는 물론 여기에 implied, 즉 이제 그냥 어떤 그 숨겨진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숨겨진 목적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와 같이 만약에 이렇게 implied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it과 같은 동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lthough it is optional, we still consider the object, tin cans, to be an argument of the verb because the verb eat implies something eaten. Even if that something is not overtly stated, we assume that the goat eats something. 그래서 이 to be에서의 to be의 예문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이 goat이 주어 goat이 뭔가를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assume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bullet 포인트 보시면요. Valency changing morphology alters the number of arguments that occur with a verb, either adding or subtracting an argument, making an intransitive verb transitive or a transitive verb intransitive. For example, English has some morphology that changes argument structure, but other languages have far more morphology of this sort.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보아왔듯이 영어는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언어들과 접촉하고 또 서로 교류하면서 많이 변해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인플렉션의 시스템도 그렇고 문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폴로지가 다른 뭐 언어들에 비하면 비교적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고 또 다른 언어들은 아직도 모르폴로지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valency changing morphology라고 하는 것, 즉 이렇게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수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한 형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즉 그 논항의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수가 뭐 이제 뭐 원래는 3개였다라고 하면 이것을 2개로 줄여준다든가 또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뭐 그 이상으로 만들어준다던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valency changing morphology라고 특별히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네, 8.2.1에 나와 있는 것은요. passive and anti-passive입니다. 자, passive는 물론 수동태라는 거 여러분 voice에서 우리 보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anti-passive면 아마 anti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현상이라 하면 아마 passive와 같이 이렇게 수동태죠.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반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는 주어를 없애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anti-passive는 아마도 목적어를 없애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문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obvious example of valency changing morphology in English is a passive voice. Number 3. 3번에 나와 있죠. Fenster baited the wombat 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ait라는 타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동태로 바꿨을 때 the wombat was baited by Fenster. 그래서 물론 이 괄호 안에 있다시피 워낙에 그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것이 by 이하의 phrase로 들어가면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어 자리에 있던 논항, 즉 주어로서 역할을 했던 이 NP phrase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수동태에서는 오히려 이 원래 bait라는 동사는 원래 목적어였던 것을 주어 자리로 옮기면서 논항을 하나만 취하게 되니까 valency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in the active sentence, the verb has two arguments, agent and the patient or theme. 그래서 agent라고 하면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the one who does the action, 어떤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게 에이전트가 되고, and the patient or them,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대적인 표현으로 what gets affected or moved by the action, 그런 행위, 행동, 주체가 되는 에이전트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전달 또는 행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 영향받는 대상이 바로 patient 혹은 theme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타동사의 경우에는. 그런데 the agent functions as the subject of action and the patient as the object. 그래서 이 타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에이전트는 주어로서 역할을 하고 patient, 즉 대상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in the passive sentence, 만약에 이것을 passive, 즉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an agent is unnecessary. 그래서 agent, 주어 자리에 있던 agent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the patient is a subject of passive sentence. 그리고 오히려 patient였던 것이 주어 자리로 옮겨오게 되죠. The passive form of the verb therefore has one fewer argument than the active form. 그래서 이 3의 A, B에서 보았듯이 3A에서는 원래 동사, 타동사 베이드가 두 개의 논항을 취했었는데 3B에서는 타동사 베이드가 하나의 논항만을 취하고 있어서 밸리언스가 줄어들었다는 것,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other languages also have morphological means to signal the change in argument structure in passive sentences. 역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number 4 and 5에서 West Greenland하고 마오리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4A를 4B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니까와 같은 그러한 어떤 패시브를 나타내는 모피임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패시브라는 수동태가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동사, 원래 C라는 동사는 타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항만을 취하는 동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마오리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scold라는 타동사가 있는데 이래서 이제 주어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원래 능동태에 있었는데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서 이 언어에서는 수동태를 나타내는 tia와 같은 suffix 이러한 몰핌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 몰핌을 붙이게 되니까 동사에 붙이게 되니까 이것이 수동태가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워낙에 patient에 해당되던 그 논항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고 그래서 밸런스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블랙 포인트 화살표에 나와 있는 4B와 5B에 나와 있는 passive의 문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as was the case in English, the addition of these morphemes goes along with passive syntax, that is making the patient theme into the subject of the sentence and making the agent optional. 그래서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앞서 보았던 4번과 5번의 예시에서의 웨스트 그린란딩이나 마오리에서는 어떤 특정 몰핌을 동사에 붙임으로 해서 동사의 밸리언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워낙에 patient 또는 theme에 해당되는 논항이 주어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 If the agent appears, it is marked with the ablative case in West Icelandic and by the preposition a in Maori.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물론 웨스트 아이슬란드이나 마오리에서의 특별한 어떤 그 각각의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나타나면 이것은 그 웨스트 아이슬란드에서는 ablative case가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언어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ergative, ablative case를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agent는 ablative case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 네. 그리고 네, 웨스트 아일랜드에서는요. 그리고 마오리에서는 에와 같은 바이, 우리는 이제 전치사 바이를 영어에서는 썼었는데 마오리에서는 에와 같은 몰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뒤에 그러니까 수동태에서는 뒤로 가면서 그 각각의 이제 그
에이전트였던 논항에다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어블레이티브와 같은 격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에와 같은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몰핌을 붙인다던가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bullet point에서는요, passive versus anti-passive.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assive와 대별되는 어떤 개념으로 anti-passive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assive는 anti-passive나 passive가 이제 비슷한 점은 둘 다 어떤 takes a transitive verb, 즉 타동사를 취해서 그것을 intransitive verb, 그래서 자동사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즉 argument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what's different, 그럼 두 가지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in which argument gets eliminated.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argument가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어떤 argument가 사라지느냐, 그것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passive라고 하면 우리 앞서 보았듯이 그 subject가 사라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anti-passive다 그러면 object가 사라진다는 그러한 현상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 number 6에 eating 언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this woman is eating 해서 이게 anti-passive가 될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이런 특정한 몰핌을 붙이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동사, 타동사 it을 anti-passive로 만들게 되고 목적어에 해당되는 논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각각 이 화살표에 나와 있다는 것을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설명해 드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number 7번에도 그와 같은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7번에도 역시 The man saw the dog 해서 이것이 이 예문에 대해서 설명은 바로 위에 이 화살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s with the passive에서 마찬가지로 it's also possible to express the missing argument overtly, but in a case from other than that, usually used for the direct object. 그래서 whereas in an active sentence, the direct object of transitive verb is marked with the absolutive case. In an anti-passive sentence, the subject is absolutive, and the object, if it appears, is either the dative or the locative case, like in 7.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anti-passive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떠한 몰핌을 붙이게 되면 문장 전체가 물론 anti-passive voice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목적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넘버 6에서 보았듯이요. 그런데 목적어를 또 어떤 때는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닌 것이죠. anti-passive를 쓰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까 그 passive에서 주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지만 뒤에 뭐 by phrase 이하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언어에도 물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목적어였던 것을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아예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있게 하고 싶다, 존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anti-passive이므로 이것에는 뭐 이제 어떤 accusative와 같은 그런 어떤 목적어에 해당되는 그런 격을 붙일 수가 없고요. 다만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absolutive case에서는 absolutive가 원래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absolutive를 더 이상 붙일 수가 없고 대신에 뭐 dative라든가 또는 아까 무엇이 있었죠? case, 그렇죠. 그래서 subject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ubject는 absolutive 그리고 이제 그 목적어에 나오는 건 dative or locative. 그래서 dative나 또는 locative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목적어의 이 언어에서는 ergative absolutive case system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이 absolutive여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다른 격으로 바꾸다 보니 dative나 또는 locative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nti-passive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8.2.2에는 causative and applicative. 그래서 causative는 사역으로 바꾼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applicative는 흔하게
생생하게 들어보시지 못했을 텐데 뭐 이제 뭔가 적용격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것을 한국어로 역해서 용어를 칭하진 않을 텐데요. causative하고 applicative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passive and anti-passive의 경우에는 signal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guments that a verb has. 그래서 동사가 취하고 있는,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가 원하는 그러한 argument, 논항의 수를 이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causative and applicative는 그에 반해서 signal that arguments have been added to a verb. 그래서 어떤 argument가 오히려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morpholog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usative 경우에는 signal the addition of a new subject argument. 그래서 주어를 주어를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causal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원인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8번, 9번의 스와힐리어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causative marker를 여기다 붙이니까 A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causative 붙이니까 워낙에 the water boiled의 의미였던 것이 바두루 boiled water 해서 그 causal 즉 이 물을 끓이고 있는 물을 끓게 하는 그 어떤 그 원인 제공자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동사에다 causative를 붙임으로써 이 어떠한 그 cause에 해당되는 논항을 하나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넘버 9에서도 마찬가지로 causative에 해당되는 morpheme이 여기에 추가가 되면서 또 다른 논항이 하나 추가가 되겠죠. 워낙에는 Halima cooked the food 해서 어떤 주어에 해당되는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것과 theme에 해당되는 주어 목적어 나와 있는데 Juma caused Halima to cook food 해서 그것의 cause가 되는 즉 할리마에게 그 쿠킹하게 되는 쿠킹하라고 시킨 어떤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주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즉 논항이 하나 추가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applicative는 도대체 뭐냐? Applicative morphology, like causative morphology, signals the addition of an argument to the valence of a verb, but the added argument is an object rather than a subject. 두 가지의 차이점은 causative에서는 논항이 하나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논항이 subject, 즉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applicative에서는 상대적 그 반대로 목적어에 해당되는 논항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시로 스와일리 넘버 10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좀 전에 넘버 8하고 9도 역시 스와일리였고요. 넘버 10에서도 스와일리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와일리 10에서는요. The suffix e 그 전미사 e가 signals that a second object, 주마라고 하는 두 번째 object 있죠. 이것이 has been added to the verb. 그래서 동사에 또한 이게 논항이 추가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그 보시면 I cook some food for Zuma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주마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applicative를 나타내는 이 suffix를 추가함으로써 동사에 추가함으로써 그 뒤에 논항이 하나 더 목적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목적어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이 언어에서 applicative morpheme 또는 suffix를 붙임으로써 이 추가된 현상을 보여주고 그 목적어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usative와 applicative의 차이도 역시 아실 수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challenge는 이제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곰곰 생각해 보시고 질문은 수업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텐데요. 8.2.2까지는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그 몰폴로지에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몰폴로지뿐만 아니라 그 언어 자체에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의 argument의 스트럭처를 바꾸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argument의 개수를 어떤 때는 줄이기도 하고 패시브나 엔타이 패시브와 같이요. 그리고 또는 어떤 때는 argument를 오히려 증가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증가시키는 예가 causative하고 applicative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또 중요한 용어들 variance, 결합가, 동사의 결합가라고 하는 것은 argument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것. 그 argument는 논항을 나타내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이 주로 이제 명사구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동영상 학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